추석 명절을 앞둔 토요일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 앉은 정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옆 좌석에 던져두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직함은 그에게 높은 연봉을 주었지만 대신 40 중반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탈모와 만성 피로를 안겨주었다. 아, 이번엔 또 얼마나 잔소리를 들으려나.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었다. 양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홍삼 세트와 갈비 상자가 들려 있었다. 30년이 다 된 아파트 복도에서는 집집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향기가 배어 나왔다. 402호. 정우의 고향이자 이제는 노부부만이 남은 그 집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냐? 어서 와라, 어서 와. 문 앞에는 정우의 키보다 한 뼘은 더 작아진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낡은 러닝셔츠 위에 헐렁한 체크무늬 남방을 걸치고 계셨다. 정우는 신발장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 멈칫했다. 현관 한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구두 때문이었다. 갈색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뒤축은 이미 바닥과 한 몸이 된 듯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10년은 좋게 신었을 법한 그 구두는 주인을 닮아 지치고 고단해 보였다. 아버지, 이 구두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린 거로 하나 사시라니까요.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오랜만에 뵙는 아버지에게 건네는 첫마디치고는 너무 딱딱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정우의 가방을 뺏어 들었다. 이게 발에 익어서 그래. 새 신을 신으면 뒤꿈치가 까져서 못 쓰겠더라고. 그 상품권은 내 엄마 허리 아플 때 쓰라고 줬다. 거실로 들어서자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굽은 등을 더 구부린 채 프라이팬 앞에 서 계셨다. 정우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기름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슥슥 닦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냐? 어여 앉아라. 내가 좋아하는 녹두전 금방 부쳤다. 엄마, 저 이제 40 넘었어요. 강아지가 뭐예요? 창피하게. 그리고 이런 건 시장에서 사 먹지 왜 이 고생을 하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정우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눈길은 어머니의 두툼하게 부어오른 무릎 주위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쟁반에 각 구운 전을 담아 내오며 정우의 손등목을 슬며시 어루만지셨다. 사 먹는 거랑 엄마 손맛이 같으냐? 너 온다고 어제 새벽부터 아버지가 시장 가서 제일 좋은 녹두로 골라오셨어. 아버지는 내가 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신다. 식탁 위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정우는 젓가락으로 노릇노릇한 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살, 그리고 어머니 특유의 간간한 손맛. 서울의 어떤 고급 한정식 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온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긴 하네. 정우의 그 한마디에 노부부의 얼굴에는 봄꽃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하며 낡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셨고 어머니는 신이 나서 찌개를 데우러 가스레인지 앞으로 달려가셨다.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거실 한쪽에서 소곤거리는 부모님의 대화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임자, 아들 깨울라. 소리 좀 줄여요. 어머, 내가 너무 크게 웃었나 보네. 근데 정우 저 녀석 잠든 얼굴 보니까 아직 고등학생 때 같지 않아요? 저렇게 입 벌리고 자는 게 꼭 당신 닮았어. 에구, 세상 짐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저렇게 골골대니 안쓰러워 죽겠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밥 해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겠나.
정우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니, 뜰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나직한 목소리에 가슴 언저리가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낡은 구두를 수선해가며 신고, 어머니는 당신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자식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을 위해 온종일 불 앞에 서 계셨던 것이다.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아버지가 정우의 발치에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읊조리셨다. 정우야, 애비는 내가 출세한 것보다 그저 내 몸 성한 게 제일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돌아올 집이 있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정우는 이불 밑으로 손을 꽉 쥐었다. 부모님께 드린 비싼 선물 세트보다 무심하게 던진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더 절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우는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베란다 창밖을 보며 먼 산을 응시하고 계셨다. 그 굽은 등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 정우는 차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응 깼냐? 아니요. 그냥요. 아버지, 이따가 저랑 같이 시장 가요. 아까 그 구두 말고 진짜 편한 운동화 하나 사러 가요. 제가 직접 골라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녀석도 참. 비싼 건 필요 없다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 한 켤레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자식의 마음이 당신의 굽은 등과 낡은 신발에 닿았음을 확인한 노부의 안도감이었다.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님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뒷받침하느라 천천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현관에 나란히 놓인 아버지의 낡은 구두와 정우의 번듯한 구두. 그 두 켤레의 신발이 저물어가는 노을빛 속에서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료처럼 보였다. 정우는 다시는 부모님의 낡은 것들을 타박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거친 손을 먼저 잡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시장에 나가 발이 편하다는 효도화를 한 켤레 사드리고 돌아온 길이었다. 정우는 새 신발을 신어보며 꼭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밝혔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어느덧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엄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까 낮에 먹은 게 아직도 배부른데 뭘 또 그렇게 하세요? 정우가 주방 문턱을 넘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커다란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휘저으며 뒤를 돌아보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안에서는 정우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소고기 묵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배부르긴 뭐가 배불러. 너 서울 집 가면 맨날 편의점 도시락이나 먹고 산다며? 엄마가 있을 때 한 끼라도 더 제대로 먹여보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어서 앉아라, 간 좀 보게. 어머니는 국자에 국물을 조금 떠서 후후 불더니 정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셨다. 정우는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려 그 국물을 마셨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 수십 년을 이어온 어머니만의 그 마법 같은 손맛이 혀끝을 감돌았다. 어때? 좀 싱겁냐? 내 아버지가 요즘 혈압이 높아서 간을 좀 줄이긴 했다만. 아니요, 딱 좋아요. 엄마, 근데 이 국에 들어간 무가 왜 이렇게 달아요? 정우의 물음에 어머니는 옆에 놓인 무 조각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냥 무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뒷산 밑에 작은 텃밭 일구는 거 알지? 거기서 설이 맞기 전까지 정성껏 키운 무다. 오래 가물어서 물 대느라 아버지가 고생 꽤나 하셨어. 내가 이 무를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크게 키워보겠다고 새벽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달게 잘 자랐네.
정우는 식탁에 놓인 깎아놓은 무 조각을 하나 집어 씹었다. 아삭 소리와 함께 퍼지는 단맛 뒤로 새벽 안개를 헤치며 물통을 쥐고 산길을 올랐을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아버지는 참 사 먹으면 얼마 한다고 그 고생을 하신대요. 무거우셨을 텐데. 고생은 무슨. 너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다더라. 저 영감탱이가 평소엔 무뚝뚝해도 너만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장부 적어가며 장을 봐요. 정우가 좋아하는 건 뭐고 정우가 안 먹는 건 뭐고. 내가 어릴 때 생선 가시 발라주던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다니까. 어머니는 냄비 불을 끄고 식탁 의자에 겨우 몸을 의지해 앉으셨다. 그러고는 습관처럼 자신의 무릎을 양손으로 꾹꾹 누르기 시작하셨다. 엄마 무릎이 많이 아파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건 나이 들면 다 오는 훈장 같은 거야. 병원 가도 그때뿐이지 뭐. 그래도 넣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종일 서 있었네. 이상하게 자식 얼굴만 보고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다가도 힘이 번쩍 나거든.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아 당신의 무릎 위에 올리셨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툭 튀어나온 뼈마디가 정우의 손 안에 가득 찼다. 정우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이나 선물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수술도 해드리고. 야 이 녀석아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보약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수술보다 낫다. 나는 내가 서울에서 끼니 안 거르고 잠 잘 자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무릎이 다 녹아나도 좋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정우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에이 엄마 또 올라 그러신다. 자 이제 이 국은 제가 들고 갈 테니까 엄마는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도 다 해놓을게요. 설거지는 무슨. 내가 하면 그릇만 다 깨지. 저리가 있어 엄마가 금방 해치울 테니까. 어머니는 한사코 정우를 주방 밖으로 밀어내셨다. 정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 두셨지만 눈은 화면이 아닌 베란다 밖 어두운 하늘에 가 계셨다. 아버지 어머니 무릎이 저렇게 안 좋으신데 왜 일을 시키세요? 좀 말리시지. 정우의 타박에 아버지는 허웃으며 곰방대 대신 돋보기를 만지작거리셨다. 말린다고 말을 듣겠냐. 저 할멈 고집 알잖니. 너 온다는 소식 들은 날부터 이미 마음은 시장 바닥에 가 있더라. 나보고 빨리 무 뽑아 오라고 들들 볶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근데 정우야 너는 모르겠지만 저 할멈은 너 먹일 음식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그게 엄마들 마음인 모양이다. 아버지는 슬며시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투박하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길이 어깨에 닿자 정우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버지 저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우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툭 내뱉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정우의 어깨를 더 세게 쥐어주셨다. 힘들지. 암 힘들고 말고. 세상살이가 어디 만만하더냐. 근데 정우야 힘들 때는 잠시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 내 뒤엔 언제나 우리가 있잖니. 내가 길을 가다 넘어져도 돌아보면 항상 이 낡은 집이랑 우리가 여기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우리 아들은 잘해낼 거다 애비가 안다. 아버지의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정우의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마법 주방은 밤이 깊어도 꺼질 줄을 몰랐다.
그날 밤 정우는 부모님의 방 사이 작은 건너방에서 잠을 청했다. 낡은 벽지에서는 익숙한 나무 냄새와 어머니의 분 냄새가 섞여났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노부부의 나직한 대화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정우의 귓가를 맴돌았다. 임자 아들 잘 자나 봐요. 소리가 안 나네. 오늘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얼굴이 어찌나 상했는지.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비 좀 더 지져야겠어요. 그래요, 그래. 당신도 이제 그만 자요. 고생 많았소. 정우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뜨거운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말았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40 중반의 아들은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어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주방의 불빛은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무엇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곳에 등불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명성도 많은 돈도 줄 수 없는 오직 부모님만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었다. 이튿날 새벽 정우는 창문을 두드리는 이른 산새 소리에 눈을 떴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맑고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계는 겨우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거실에서는 벌써 부지런한 인기척이 들렸다. 정우는 기지개를 켜며 방 밖으로 나왔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쌀을 안치고 계셨고 거실 한쪽 끝에 자리한 아버지의 작은 서재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정우는 까치발을 하고 아버지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정우가 온 줄도 모르고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무언가를 적고 계셨다. 아버지, 이 새벽부터 뭘 그렇게 쓰세요? 정우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공책을 덮으려다 이내 허 웃으며 손짓하셨다. 어이구, 우리 아들 벌써 일어났냐? 잠자리가 바뀌어서 고생했지? 그냥. 별건 아니고 내가 오니까 기록할 게 좀 생겨서 그런다. 정우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앉아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공책을 살며시 살폈다. 겉장에는 가족 기록장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돋보기를 벗어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이게 말이다, 정우, 내가 태어난 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다. 처음엔 육아일기처럼 썼는데 나중엔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됐지. 정우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80년대 초반 빛바랜 종이 위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힘찬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갓 태어난 녀석이 어찌나 눈이 똘망똘망한지 의사 선생님이 장군감이라고 하신다. 아내의 고생 끝에 얻은 보물이다. 나는 오늘부터 이 아이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다. 정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우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가 사준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는 걱정,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 의기소침해하던 아들을 보며 함께 속상해하던 마음,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기뻐서 아내와 몰래 약주 한 잔을 했다는 비밀스러운 고백까지. 그러다 정우의 손길이 한 대목에서 멈췄다. 20년 전 정우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시기의 기록이었다. 당시 정우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꿈이 먼저라며 부모님을 조르고 화를 냈었다. 정우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 녀석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다. 하지만 내 월급으로는 비행기표 한 장 사주기도 벅차구나. 어제는 아내와 밤새 상의했다.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들을 팔자고 한다. 나도 내가 아끼던 시계를 처분했다. 아들에게는 그저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식 마음 다칠까봐 거짓말하는 아비의 심정이 참 쓰리지만 정우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우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는 당시 정말로 회사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가는 줄로만 알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유학 가기 전날 정우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똑똑해서 나라에서 돈도 다 주고 장하다며 환하게 웃어주셨을 뿐이었다. 아버지,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장학금 아니었어요?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하셨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가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된 거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때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 봐라, 지금 이렇게 훌륭한 팀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냐. 정우는 일기장을 더 넘기지 못하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종이에 서늘한 촉감 속에 부모님의 뜨거운 희생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일기장의 뒷부분에는 최근의 기록들도 적혀 있었다. 아들이 이번 명절엔 일이 바빠 못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아내가 서운해할까 봐 바쁜 게 좋은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사실은 나도 아들 녀석 얼굴이 보고 싶어 밤마다 사진첩을 뒤적인다. 그래도 괜찮다. 내 아들이 어디선가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짧게 끊고 명절에도 늦게 내려오며 짜증을 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당신의 낡은 서재에서 아들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이 낡은 공책에 사랑을 채워 넣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하긴. 정우야, 부모는 말이다. 자식한테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더 기쁜 법이란다. 내가 우리한테 미안해하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기쁨을 뺏기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잘 살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아버지는 정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일기장을 챙겨 서랍 깊숙이 넣으셨다. 그리고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은퇴 기념패를 손으로 쓸어보셨다. 30년 넘게 공직에서 헌신하며 받은 그 훈장보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삶이 더 빛나는 훈장이었던 것이다.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정우야, 밥 다 됐다. 국 식기 전에 어서 나와서 앉아라. 정우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평소엔 그저 작고 초라해 보이던 아버지의 서재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웅장한 도서관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과 어머니의 환한 미소. 정우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과 명예는 부모님이 이 낡은 일기장에 눈물로 적어 내려간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엄마, 오늘 밥은 제가 2그릇 먹을게요. 아버지가 키운 무로 끓인 국이 너무 맛있어서요. 정우의 씩씩한 대답에 노부부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셨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 식탁 위로 가득 쏟아졌다. 그 따스한 빗줄기는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사랑의 기록처럼 온 집안을 보듬고 있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며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록할 차례라고. 그분들의 굽은 등과 낡은 구두가 얼마나 위대한 훈장이었는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말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정우를 끌고 베란다 끝에 있는 작은 다용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괴짝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돋보기를 고쳤으며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낡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버릴 건 좀 버리고 사시지. 정우가 먼지를 털어내며 묻자 어머니는 소중한 보물함이라도 열 듯 상자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셨다. 버리긴 뭘 버려. 이게 다 내가 남기고 간 자국들인데. 여기 좀 봐라.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받아온 상장이고 이건 내가 군대 갔을 때 엄마한테 보낸 첫 편지다. 상자 안에는 정우조차 잊고 살았던 과거의 파편들이 가득했다. 노랗게 변해버린 상장,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힌 어버이날 카드,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발견된 작은 유리병 하나가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종이 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던 여학생 주려고 접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정우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묻자 어머니의 눈빛이 깊어졌다. 기억 안 나니? 그애 주려고 밤새 접다가 내가 깜빡 잠들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남은 별 100개를 대신 접어주셨잖니.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 무뚝뚝한 양반이 굵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요리조리 접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정우는 멈칫했다. 당시엔 그저 운이 좋아 별 1000개를 다 채운 줄만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풋사랑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종이별을 접었을 줄이야. 정우는 유리병을 들어 올려 가만히 흔들어 보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낮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상자 밑바닥에서 정우는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써온 손때 묻은 기록이었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던 정우의 손길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정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해의 기록이었다. 3월 12일 정우 구두 사줘야 함. 면접 보러 다닐 때 신을 번듯한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픔. 식비 아껴서 이번 달 안에 꼭 마련할 것. 4월 5일 남편 시계 수리비 포기. 그 돈 보태서 정우 정장 한 벌 맞춤. 남편은 낡은 양복 입고도 아들 옷 잘 어울린다고 허웃음.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정우는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당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아버지는 회사 붙은 건 내 실력이 좋아서다라며 정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정우는 그 정장과 구두가 당연히 부모님의 여윳돈으로 사주신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옷 한 벌 뒤에는 어머니의 반찬값과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녹아 있었다. 엄마, 이때 우리 집 정말 힘들었을 때잖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돈 타 쓰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으셨다. 얘야, 부모가 자식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그건 자식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야. 내 아버지는 자기가 못 입고 못 먹는 건 참아도 내가 남들 앞에서 기죽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셨어. 내가 첫 월급 탔다고 내복 사왔을 때 내 아버지가 그 내복을 머리맡에 두고 일주일을 주무신 거 아니? 아까워서 못 입겠다고 말이야. 주방 쪽을 슬쩍 바라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신문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모양이었다. 정우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우의 유학 가던 날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억지로 웃고 계셨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우는 그날 자신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설렘에 취해 뒤에 남겨진 부모님의 슬픔과 걱정을 미처 보지 못했다.
나 유학 가던 날 아버지가 공항 화장실에서 한참을 안 나오셨던 거 기억나요? 어머니의 물음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양반 거기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 내 자식 멀리 보내는 게 대견하면서도 혹시라도 밥 굶지는 않을지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나오실 때는 세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내내 내 손을 잡고 놓질 않더라. 정우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위에는 부모님이 미리 뿌려둔 눈물과 기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룬 성공은 오롯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부모님이 당신들의 삶을 깎아 만든 징검다리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엄마,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나 봐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다 버리고 깎아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 가정도 챙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했으니. 아니다, 정우야. 내가 잘 자라준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거창한 거 필요 없다. 그저 가끔 전화해서 목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게지. 정우는 상자 속에 낡은 일기장과 종이 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다시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정우에게 부어준 사랑의 실체였다. 정우는 상자를 닫으며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다.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의 든든한 상자가 되어 드려야겠다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제가 다 챙겨요. 아버지 시계도 새로 사드리고 엄마 무릎 치료도 꼭 받으러 가요. 저 이제 돈 많이 벌잖아요. 정우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정우의 등을 토닥이셨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마음만 받아도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자, 이제 나가자. 아버지가 너랑 바둑 한 판 두고 싶으신지 아까부터 바둑판만 만지작거리시더라. 정우는 다용도실을 나오며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등을 보았다. 한때는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그 등이 이제는 작고 가냘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우주보다 큰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정우는 이제 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정우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뜨겁고도 깊은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아버지, 바둑 한 판 두실까요? 제가 오늘은 한 수 접어 드릴게요. 정우의 쾌활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으셨다. 허, 요놈 보게. 내가 나한테 한 수를 접어준다고? 어서 앉아라, 누가 이기나 보자. 노부부의 웃음소리가 낡은 아파트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잊고 있었던 기억은 아픈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어 정우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명절 연휴의 셋째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정우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집 뒤편에 있는 나지막한 산길을 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잡고 씩씩하게 오르던 그 길이었다. 그때의 아버지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든든했고 정우는 아버지의 보폭을 따라가느라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녀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정우의 앞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버지는 지팡이 대신 나뭇가지 하나를 짚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딛고 계셨다. 정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굽은 등이었다. 마치 평생 짊어져 온 삶의 무게가 그 등에 고스란히 내려앉은 듯 아버지는 앞으로 조금 기울어진 채 걷고 계셨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제가 너무 빨라요? 정우가 보폭을 줄이며 묻자 아버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셨다.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니다.
내 걸음이 느려진 거지 내가 빠른 게 아니야. 예전엔 이 산길을 너를 등에 업고도 단숨에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빈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숨이 차는구나. 아버지는 길가에 놓인 평평한 바위에 걸터 앉으셨다. 정우는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렸다. 아버지의 살결은 메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우야, 너는 요즘 사는 게 어떠냐?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아버지가 건넨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자리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위에서는 실적 압박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잠든 아이들의 얼굴만 겨우 보고 다시 새벽같이 출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싶기도 하고요. 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아버지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의미한 선을 긋다가 나지막이 입을 여셨다. 나도 그랬단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 그때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어. 상사한테 욕을 먹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혀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빠 하고 달려와 내 목에 매달리던 내 녀석의 고소한 땀 냄새. 그게 내 비타민이었고 내 구원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다. 정우야, 나는 내가 바쁜 게 참 좋다.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한다는 뜻 아니겠니? 하지만 아비 마음 한구석은 늘 아리다. 내가 그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대신 져줄 수 없어서 미안하더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요. 아니야. 부모는 말이다. 자식이 잘 되면 자기 공인 줄 모르고 그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식이 힘들면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잠을 못 이루는 법이다. 너 유학 보낼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엄마 폐물까지 팔게 했을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아니? 내 무능함이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만 태웠단다. 정우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진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늘 강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기억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식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고 미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정우의 마음바닥을 흔들었다. 정우야, 내 말 잘 들어라. 인생이라는 게 이 산길이랑 똑같아.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탁 트인 절경이 나오기도 하지.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높은 곳을 오르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돼. 우리가 여기서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정우는 이번엔 아버지의 뒤가 아니라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꽉 끼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지팡이가 되어 드릴게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이 녀석. 다 큰 놈이 징그럽게 팔짱은 왜 끼고 그러냐. 아버지는 짐짓 쑥스러워 하셨지만 정우의 팔에 전해지는 아버지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정우를 더 아프게 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당신의 살과 뼈를 깎아 내주신 부모님의 무게. 정우는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며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꽃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꽃들도 제철이 되면 다 제 몫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냐. 사람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정우, 너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을 지나고 있어. 그 무게를 견디는 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다 내 삶의 훈장이 될 거다. 네, 아버지. 저 잘 버텨볼게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정우의 대답에 아버지는 정우의 손등을 툭툭 치셨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스킨십이 서울에서의 그 어떤 격려보다 정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빨래를 널다 말고 달려 나오셨다. 아니, 이 두 부자가 어딜 그렇게 다녀오나? 정우야, 너 땀 흘린 것 좀 봐라. 어여 들어가서 씻어. 엄마가 시원한 식혜 만들어 놨다.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정겨운 아침이었다. 정우는 신발장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현관에 놓인 자신의 비싼 구두와 어제 사들인 아버지의 새 운동화를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는 새 운동화를 정성스럽게 털어 제자리에 놓으셨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고백한 미안함은 사실 미안함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 운동화 정말 편하시죠? 그래, 정말 좋다. 내 발에 꼭 맞아서 날아갈 것 같아.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정우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은 산 정상에서 본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고 정우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정우는 이제 안다. 자신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지탱해 주던 아버지의 굽은 등과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고백들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 정우와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내온 식혜를 나누어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진한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속으로 조용히 내내었다. 아버지,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나른한 오후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산책에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안방에서 얕은 낮잠에 드셨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밀린 서류를 보려다 이내 덮어버렸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 때문이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사과를 깎고 계셨다. 한 손에는 껍질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빨간 사과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과도를 쥐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정우는 문득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에 시선이 멈췄다. 엄마, 내가 깎을게요. 좀 쉬시지. 정우가 다가가 과도를 뺏으려 하자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아니야, 엄마가 깎아줘야 더 맛있는 법이야. 너 어릴 때 사과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거 기억나니? 그때는 과일이 귀해서 아버지가 월급날에 사과 한 봉지만 사오면 내가 온 집안을 뛰어다녔는데. 어머니는 사과 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돌려 깎으며 옛 생각에 젖은 듯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사과를 쥐고 있는 어머니의 손마디는 예전보다 훨씬 더 두껍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굵게 돋아 있었다. 특히 엄지손가락 밑부분은 관절염 탓인지 툭 붉어져 나와 손가락이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약간 휘어 있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됐어? 마디가 너무 굵어졌네. 정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빼려 하셨지만 정우는 놓아주지 않았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손은 그야말로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고목 나무뿌리 같았다. 아이고, 부끄럽게 뭘 이런 걸 다 본다냐.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리를 많이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손이 예쁠 틈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사과 조각을 하나 정우의 입에 넣어주셨다. 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우의 가슴에는 쌉싸름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 손으로 나 기저귀 갈아주고 도시락 싸주고 내 교복 다려주셨던 거잖아요. 유학 갈 때 반찬 만드느라 손톱 끝이 다 갈라졌던 것도 기억나요. 그때 내가 엄마 손 한 번이라도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어머니는 멈췄던 칼질을 다시 시작하셨다. 정우야, 엄마는 이 손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이 손으로 내 아버지를 뒷바라지에서 집안을 일으켰고 이 손으로 너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냈잖니. 비록 모양은 비뚤어지고 못생겨졌어도 엄마한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훈장이야. 어머니는 깎아놓은 사과를 접시에 담고는 정우의 손을 자기 손바닥 위에 포개셨다. 대기업 팀장으로 깔끔하게 관리된 정우의 매끄러운 손과 흙을 만지고 물리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의 거친 손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내 손 좀 봐라. 이렇게 고운이 얼마나 좋냐. 엄마는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내 아버지가 밖에서 고생할 때 나는 집 안에서 이 손으로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단다. 내가 공부 잘해서 상장 받아올 때마다 엄마는 이 거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어머니는 정우의 손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덧붙이셨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 손 보고 미안해 하지 마라. 엄마는 이 손 덕분에 너를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 만약 다시 태어나도 엄마는 똑같이 이 손으로 너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할 거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다. 까칠까칠한 굳은 살의 촉감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이 거친 느낌이 싫어서 손을 뿌리치기도 했던 사춘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주방 창가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어머니의 손등 위를 비췄다. 정우는 그 햇살 속에서 어머니가 견뎌온 수십 년의 시간을 보았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던 새벽, 뜨거운 불 앞에서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볶아내던 여름날, 그리고 아들이 아플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고단한 밤들.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엄마로 태어날게요. 그래서 내 손이 이렇게 못생겨지더라도 엄마 손은 매일매일 크림 발라주고 예쁘게 지켜줄게요. 정우의 농담 섞인 진심에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아이고, 요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엄마를 울리네. 됐다, 이놈아.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손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다. 어머니는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포근한 비누 냄새와 약간의 마늘 향이 섞인 엄마 냄새가 났다. 정우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듯 마음이 평온해졌다. 잠시 후 안방에서 잠을 깬 아버지가 헛기침하며 거실로 나오셨다. 아니, 이 두 사람이 사과 하나 깎으면서 웬 눈물바람이야? 나 빼고 맛있는 거 다 먹었나 보네. 아버지의 너스레에 어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셨다. 아들이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다잖아요. 어서 앉으세요. 당신 목도 남겨놨으니까. 세 식구는 소파에 둘러앉아 사과를 나누어 먹었다. 아버지는 새 신발을 신은 발을 흔들거리며 즐거워하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으셨다. 정우는 어머니의 그 두툼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겠노라고. 어머니의 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역사를 지탱해온 가장 숭고한 뿌리였고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정우는 그 거친 손마디 사이사이에 박힌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며 남은 연휴의 시간을 부모님의 온기로 가득 채워나갔다. 어느덧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며칠간 북적였던 집안에는 벌써 서늘한 이별의 예감이 감돌았다. 정우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처음 올 때보다 가방은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어젯밤 내내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며 챙겨 넣은 것들 때문이었다. 엄마, 서울에도 마트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싸주시면 차가 무거워서 못 가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주방과 베란다를 바쁘게 오가셨다. 식탁 위에는 이미 검은 비닐봉지와 반찬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마트에 있는 거랑 엄마가 직접 농사짓고 담근 거랑 같으냐. 이건 아버지가 텃밭에서 따온 고추 말린 거고 이건 내가 작년에 담근 매실액이야. 너 회사에서 쏙 쓰릴 때 물에 타 마시면 금방 낫는다. 어머니는 정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반찬통 하나를 더 가방 옆에 놓으셨다. 멸치볶음, 장조림, 깻잎장아찌.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굽은 등을 펴지 못하게 했던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었다. 정우는 그 비닐봉지들을 보며 차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빈집에서 노부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미리 보내는 사랑의 조각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정우의 차를 수건으로 닦고 계셨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진 차체 위로 가을 햇살이 부서졌다. 정우가 짐을 들고 나오자 아버지는 트렁크를 열어주며 말씀하셨다. 기름은 넉넉히 채워놨냐? 고속도로 밀릴 텐데 중간에 졸리면 꼭 휴게소 들러서 쉬어가라. 너는 성격이 급해서 탈이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제 저도 베테랑 운전수예요. 정우는 짐을 실으며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어제 사들인 새 운동화가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껴 신으시겠다며 외출할 때만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셨다. 아버지, 신발 그냥 편하게 막 신으세요. 다르면 제가 또 사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사준 건데 어떻게 막 신냐. 이건 내 보물 1호다. 짐을 다 싣고 나자 드디어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차 문을 열려던 정우는 문득 신발장 앞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떠올랐다. 정우는 잠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다 해진 갈색 구두를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구석에 넣었다. 아버지에게는 새 신발을 신겨드리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신었던 그 낡은 세월은 자신이 가져가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가볼게요.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죠? 정우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어머니가 차창가로 다가오셨다. 어머니의 눈가는 벌써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녀는 차 창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너 갈 때 주려고 아버지랑 모아둔 거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너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우리야 쓸 데가 어디 있니? 아니, 제가 용돈을 드려야지 이걸 왜 받아요? 저 돈 많다니까요. 정우가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야. 안 받으면 엄마 잠 안 온다. 어서 넣어둬. 결국 정우는 봉투를 받아 쥐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든 봉투였지만 정우에게는 수억 원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당신들의 약값과 반찬값을 아껴 모았을 그 돈.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으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한 손을 높이 들어 흔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연신 훔치고 계셨다. 정우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엑셀을 밟았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부모님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계셨다. 정우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둔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꺼내보았다. 뒤축이 다 닳아 비뚤어진 그 신발이 마치 애야 잘 가라. 고생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 정우는 핸들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다. 서울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내 인생이 가장 고달프다고 투정 부렸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부모님은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셨다. 그저 자식의 가방을 채워주고 자식의 차를 닦아주고 자식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것으로 당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오셨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살게요.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정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차 안에는 어머니가 싸준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가 가득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퀴퀴한 냄새일지 모르지만 정우에게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로운 고향의 냄새이자 사랑의 냄새였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들이 줄을 지어 달리고 있었다. 저마다의 가방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싣고 각자의 쌈터로 돌아가는 사람들. 정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뒤에는 언제나 굽은 등으로 자신을 지탱해주는 아버지와 마법 같은 손맛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처럼 느껴졌다. 뒷좌석에 실린 무거운 짐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우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끈이었다. 정우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정우의 가슴 속에는 부모님이 심어준 따뜻한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향집의 적막함과는 달리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다.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에서 정우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차창 밖 한강 위로 쏟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차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싸주신 밑반찬의 진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온기 속에 있었는데 차가운 도시의 소음 속으로 돌아오니 마치 꿈을 꾸다 깨어난 기분이었다. 밤늦게 도착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정우는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트렁크 가득 담긴 비닐봉지와 반찬통들을 카트에 실으며 그는 하나하나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여보 왔어? 어머 이게 다 뭐야? 현관문을 열자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아내는 카트에 수북이 쌓인 짐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나 많이 싸주셨어? 우리가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다 먹어야지. 이거 엄마가 무릎 아파가며 직접 담근 거고 아버지가 새벽부터 따오신 것들이야.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정리해둬. 정우는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내는 정우의 붉어진 눈시울을 눈치챘는지 말없이 짐을 받아 주방으로 옮겼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보내준 식혜와 강정을 집어들며 신이 났다. 정우는 서재로 들어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꺼냈다. 거실의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구두는 훨씬 더 초라했다. 가죽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밑창은 이미 수명이 다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다. 정우는 그 구두를 책상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은 앞으로 정우가 삶이 힘들 때마다 들여다봐야 할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부모님이 잠드셨을 시간이었지만 정우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두 번도 가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정우냐?
잘 도착했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목소리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네, 아버지. 방금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있어요.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엄마랑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길이 더 밀릴까봐 걱정돼서 말이야. 밥은 휴게소에서 챙겨 먹었냐? 네, 잘 먹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까 몰래 가져온 거 있는데. 혹시 신발장에서 구두 없어진 거 아셨어요? 정우의 물음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허 웃으셨다. 알다마다. 이 양반아, 내가 신던 건데 그걸 왜 가져가냐. 냄새나고 더러운 걸. 그거 제 책상 옆에 뒀어요. 아버지 등 굽어지게 고생하며 신으신 거니까 제가 보면서 똑바로 살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제 사드린 운동화 아끼지 말고 꼭 신고 다니세요. 다음번에 갈 땐 더 좋은 거로 사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정훈이? 정우야. 엄마가 싸준 김치 바로 냉장고에 넣었어? 그거 실온에 두면 금방 식어. 정우는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엄마, 냉장고에 잘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까 주신 봉투 잘 받았어요. 근데 엄마, 다음부턴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자꾸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는 내 소식 듣고 얼굴 보는 게 호강이다. 정우야, 너 서울 가서 또 잠 안 자고 일만 하지 말고 밥 제때 챙겨 먹어라. 알았지? 네,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요. 정우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기 위해 크게 숨을 들이켰다. 평생 쑥스러워 참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세상에서 두 분이 제일 존경스럽고 고마워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고 무뚝뚝한 아버지도 목이 메었는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우리도 사랑한다. 아주 많이.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정우는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밝지는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시니어의 삶이란 그저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새로운 해를 띄우기 위해 온몸으로 어둠을 받아내는 거룩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정우는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불렀다. 애들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과 먹자. 이거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물 주며 키우신 거야. 아주 달고 맛있단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향의 맛을 나누는 밤. 정우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듬뿍 채워주신 사랑의 에너지가 그의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이제 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히 자식의 가슴 속에 남아 길을 안내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우는 가슴 한구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떠올리며 다가올 내일의 삶을 향해 씩씩하게 발을 내디뎠다. 고향 집 마당의 감나무 끝에 걸려있던 둥근 달이 이제는 서울 정우의 아파트 베란다 위로 환하게 떠올라 있었다.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부모와 자식.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리가 있기에 정우의 인생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전화 드릴게요. 정우는 조용히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부모님에 대한 가장 따뜻한 응답이었다. 소설의 한 장이 끝나도 삶의 이야기는 계속되듯
정우와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